일본은행이 정말로 조만간 금리 올리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12월, 늦어져도 내년 1월 정도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이 너무나 올해 12월인데요. 이미? 그래서 이번 달에 할 여지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 거죠. (100엔당) (800원대였던) 엔화값이 어느덧 (90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조만간 금리 올리겠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살금살금 올라갔네요. 그 여파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물론 여전히 강세지만 그 와중에 기세를 살짝 꺾었다 이런 얘기인데 8월에 생각들 나실 거예요. 블랙먼데이. 이런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까 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그냥 얻어맞게 될지 준비가 좀 돼 있어서 이번엔 괜찮을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일본이 금리 또 이 와중에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코스피가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는 거야.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일본은행이 정말로 조만간 금리 올리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12월, 늦어져도 내년 1월 정도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이 너무나 올해 12월인데요. 이미? 그래서 이번 달에 할 여지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이제 이시바 내각 출범 초기에 금융시장 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이시바 총리의 생각을 일본은행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일본은 과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그동안 써왔던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은 물가나 경기 가열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12월, 네. 늦어져도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11월 25일 이후 엔화가 좀 강세 흐름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확인되고 있는데 그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올릴 수도 있다. 네네.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분기별로 한 번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올라간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국, 한국 이런 통화정책, 정책금리 수준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위 자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금리 레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다가 이를 폐지를 했고 지금 현재 금리를 올려서 이제 0.25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면 0.5% 정도 수준까지 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보통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금리와 일본의 정책금리 그 갭을 놓고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환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한 번에 얼마씩 올릴까요? 저는 분기별로 이제 그 예측하는 기관들마다 수치가 좀 다르기 네.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0.25 뭐 0.5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올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평균값을 놓고 온다고 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 정도 수준까지 올릴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 베이비 스텝 한 번 밟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내년에도 아마 분기별로 이 정도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와. 해보고 있죠. 근데 지금 주신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게 왜 지난번에 일본에서 금리 한 번 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폭이었습니다만 일본에서 나왔던 반응을 보면 그때 당시에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즈오 이 일본의 메이저 3대 은행이 예금 금리를 100배로 올렸어요. 물론 그 네. 전에 금리가 0.001%였기 때문에 이게 0.1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숫자가 0.1이 말이 되나 싶지만 16년 만에 금리 있는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0.25%포인트씩 한 번에 막 올려버리면 이거 굉장한 속도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 은행이 인식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경제의 안만한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금융 여건 안화 이로 인한 일본 내 수출이 내년에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 스스로는 앞으로의 경제와 물가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실질금리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일본 가계 기업들이 버텨낼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미뤄졌을 뿐이에요. 이시바 내각이 출범된 이후로.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월 초였죠. 그때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된 이유들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하는 분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이 다르시군요. 네, 왜냐하면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의 가장 큰 주 요인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들어설 여지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급격한 달러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통화 엔화가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 정도 되고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요인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올해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2.8 그리고 일본은 0.2 내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2.2% 성장 예상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 성장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경제 성장률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갭 차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반응들은 앞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심리가 해당되는 가격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분할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의견 차는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올해는 기대가 반영되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청산이 일어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지나서 일어난다고 해석하는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 그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실제로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이든 움직일 것 같아만으로도 증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은 한 4,600조 원 되고 그중에 305조 원 정도는 급히 돌아갈 수도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올해 9월 달에 한국은행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된다고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리포트를 발간하긴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리포트를 봤었는데 그 청산되는 자금들의 대상을 놓고 온다고 하면 비상업 엔화 선물의 순매도 포지션 그리고 이제 일본 은행들의 대출 규모 그러니까 엔화 대출이 되겠죠. 그 자금들을 넣고 추정을 했었는데 규모는 이 달러로 놓고 온다고 하면 3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 금액들 중에 이제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2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산되는 금액은 전체 규모 대비 0.6% 정도 청산되는 거. 그래서 실상 이 금액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실제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시차가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는 한국은행이
직계를 할 때 거론했던 엔화 비상업 선물의 순매도 포지션은 네.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올해 8월 초에 놓고온다고 하더라도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7월 중순 이후 비상업 엔화 순 매수 포지션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곡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대화의 대전제는 네. 일본이 정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컨대 지난번 블랙 먼데이 사태 때 일본 정말 눈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게 파월 연준 의장이 네. 그렇게 금리 내려줄 것 같이 하다가 안 내리고 금리를 묶었고 일본에서 금리를 올릴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이게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일본이 마음대로 금리 올릴 수 있어요? 미국 눈치 안 봐도 됩니까? 올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연준의 눈치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동향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팬데믹 전까지만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상이든 금리 인하든 통화정책 결정 행보를 보이면 그 이후부터 따라가는 수순이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각 국가의 경제, 물가 수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게 스웨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행렬을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동참한 거 본다고 하면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내 경제 물가 수준에 대한 동향들을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 결정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전철을 계속 밟아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2%대 중반에서 2% 초반 정도까지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26년 이후부터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안정 목표 2%에 근접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둘 때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달러화의 방향성이 옛날에는 약달러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강달러로 바뀌는 것도 같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유지가 안 되면은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달러 값이 비싸야 수입해오는 거 관세를 때려도 싸게 산다는 느낌을 유지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걸 원할 텐데 일본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간 이 강달러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 그 질문을 하나 드리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빅테크가 몸집이 그렇게 큰 회사들이 단기간에 급등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말고 싼 돈을 가져와서 확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 달러 향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는데요. 저는 집권 1, 2년 차, 집권 3, 4년 차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엔화가 11월 25일 전까지만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강세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11월 25일 이후부터 엔화가 강세로 전환된 이유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차기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분이 이제 앞으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네. 달러가 약세를 받기 시작을 했고 상대적으로 온건파라면서요. 스콧 베센트.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 동의는 하지만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이 엔화 강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됐던 부분이긴 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BOJ 통화 정책을 앞두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커졌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일본 국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물가에 대한 불신 또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가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외환시장 인식을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이번 달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도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금융시장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2년차 이전까지는 감세,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 결국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국채 발행을 많이 하려고 하면 저금리 통화를 우선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트럼프 하면 달러 무역 적자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2년차 이전까지는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미일 간 시장 국채금리 스프레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금들이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서 빅테크, 레거니피, 센트, 세본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 자금들이 청산될 유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분들께 이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봐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AI 서비스 구현 단계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서버양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정도 이거를 전적으로 인공지능 발전 단계라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단계는 학습용이고요. 이 다음 단계 네. 추론용으로 가려고 하면 추론용에서 사용되는 AI 반도체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2차 반도체에 해당되는 게 ASIC, FPGA이고요. 3단계 반도체에 해당되는 게 PIM인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이 PIM에 해당되는 반도체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노모픽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 만든 반도체 이는 IBM이 지금 현재 연구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AI 시장 규모가 연평균 32.1%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상당폭 커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유인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지금 미국 증시는 올해보다 4배를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대상은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시장에서 굳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미국, 일본 간의 시장 국채금리 갭을 놓고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본국으로 회귀될 요인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당분간은 트럼프 전반부의 약달러를 추구한다고 하면 이게 별로 걸리적거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강달러를 방해한다 이러면 못하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면 전 세계 증시가 약간 멀미날 수 있잖아요. 8월에는 그래서 블랙 먼데이 사태가 벌어졌고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겁을 냈는데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빠졌습니다. 다음번에 금리를 올리면 그때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오르는 폭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리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통화정책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혹시라도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이를 상쇄해주는 요인들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일본 금리 인상 이로 인한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시장의 생각들이 섣불리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상당히 가팔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파급력을 가질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보다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도 100bp나 염두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9월 수정경제 전망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내년도 레인지 하단을 2.9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2.9까지요? 그 얘기는 결국 150bp 정도까지 금리 네. 인하를 연준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FMC 때 또 수정경제 전망 발표되거든요. 네. 그때 내년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하단이 2.9가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거나 이를 조금 더 내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투자자분들은 올해 이어서 US와 논 US 간 디커플링이 계속 되는 것들을 좀 지켜볼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내년에 미국 금리는 스키장에서 꼭대기에서 할강하는 것처럼 내려간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지금 US랑 넌 US라고 US, 하셨지만 미국하고 한국은 완전 다를 거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코스피 이제 솔직히 12월은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내년도 코스피 어떨 것 같으세요? 올해 레벨보다는 내년도 레벨은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건은 미국처럼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인들이 과연 있을까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론하는 변수들이 좀 선결적으로 회복되는 게 좀 확인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인데요. 분기별 GDP를 놓고 봤을 때 전기 대비 개선 속도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사실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1월달 피크아웃 했고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월달 피크아웃 했고요. 그리고 7월달 중국 수출 증가율은 피크아웃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개선되는 양상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경제 체력과 관련된 지표들이긴 하는데 이게 내년도 회복되는 양상이 확인되어야 한국 증시 역시 하단이 견고해지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잠깐 웃으면서 뺨 맞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성장률이라는 게 수출이 잘 돼야 성장률 올라가는 건데 3분기에 저성장 0.1 나온 게 결국은 수출 증가율이 빠져서잖아요. 내년에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이사 들어오고 나면 수출이 잘 될까? 과연 수입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올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 그러니까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야 이게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이게 당장은 좀 쉽지 않은 게 난간으로 좀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힘차게 한번 여러 가지 수출 같은 게 나아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주요국 가운데 매월 1일에 한국계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전 세계 경기의 선행지표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당분간 저희가 수출 되게 좋습니다. 이거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너무 쫄지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거 좀 힘이 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